30년 동안 날 속였어? 내 남편과 아들이 살아 있었다고? 재벌 회장설이나 면접장에서 한 청년의 목걸이를 보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평생 벗지 못한 녹슨 펜던트와 똑같은 물건을 청년의 아버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30년간 산동네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자는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릅니다. 이 가족은 과연 3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봄 서울 강남 해운그룹 본사 빌딩에는 차가운 봄비가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 빗줄기는 거세고도 집요했습니다. 42층 임원 회의실에서는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한창이었고 그 중앙에는 대한민국 유통재계의 정점에 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설이나 57살의 해운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해외 명문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그룹을 이끌어온 그녀는 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돌파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원자들의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위로 드러난 목걸이 하나가 유일하게 그녀의 개인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녹슨 반쪽짜리 펜던트였습니다. 면접관석에는 강태욱 전무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55살의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해운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계산적인 미소가 인상적인 그는 회장 바로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태민, 30살의 지방 국립대 졸업생이었습니다. 양복은 깔끔했지만 자세히 보면 소매 끝이 약간 헤어져 있었고 구두는 닦고 또 닦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함이 온몸에서 묻어나는 청년이었습니다. 태민은 면접관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양하며 반지하 원룸에서 살아온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면접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리나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태민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민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어렵게 학교를 마쳤고 지금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맡은 일에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짧고 담백한 자기소개였습니다. 리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시선이 이상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의 목에 걸린 녹슨 반쪽 펜던트. 태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품고 살던 물건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하트 모양, 가장자리에 독특한 무늬까지. 태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말을 흘렸습니다. 그 목걸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네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리나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남편과 아이, 사고로 모두 잃었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세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리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욱 전무가 재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면접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민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더 이상 면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면접관들 사이에 당혹스러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한참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태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태민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리나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결국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다만 접수대에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연락처와 아버지가 사는 곳의 주소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회의실에 홀로 남은 리나는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펜던트가 언제부터 자신의 목에 걸려 있었는지, 왜 이것만은 절대 벗지 않았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큰 사고를 당한 뒤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이 목걸이만이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기에 평생 간직해왔을 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 한미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살의 그녀는 국내 명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10년 넘게 리나 곁을 지켜온 측근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리나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방금 그 지원자 연락처 남기고 갔니?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대에 쪽지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일정을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부요. 전부. 리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사에게 쪽지에 적힌 주소를 건넸습니다. 서울 변두리, 이름도 낯선 산동네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 점점 허름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길은 좁아지고 세단이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리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이 빗물 고인 웅덩이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걸었습니다. 골목 끝 녹슨 철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허물어질 듯한 단칸방, 깨진 창문, 빨랫줄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 이곳이 그 청년의 아버지가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리나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낯선 곳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이 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끌어올리는 신호탄처럼 차갑고 집요하게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서 리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명품 코트를 적시고 하이힐 굽이 지늘게 박혔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빨래를 걷는 손길이 보였습니다. 리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정호 60살의 남자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친 손과 굽은 등은 평생 막리를 해온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어딘가 그리운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순식간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리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고 다리가 저절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리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나왔을 때 손에는 낡은 헝겊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펼치자 그 안에서 똑같이 녹슨 목걸이 반쪽이 나타났습니다. 리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두 반쪽을 맞대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고 가장자리의 무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리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늘기 치마를 더럽혔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비와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기다렸어.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정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리나의 아버지는 재벌가의 가장이었고 가난한 사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리나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정우는 갓난아기를 안은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끌려가면서도 아이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 나는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리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봉인된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정우는 그 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산동네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막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리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면접 본 그 청년인가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이야. 우리 아들. 리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남편과 아들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30년간 그들을 찾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비를 맞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3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조용히. 한참이 지나서야 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우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죽인다고 했어. 나와 아이 둘 다. 그리고 당신은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리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움과 체념, 그리고 희미한 안도만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찾아갈 용기는 없었어. 지금의 당신 삶을 망칠까봐. 리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두려웠고 다가가고 싶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리나는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빗속의 산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형태가 된 하트 펜던트. 30년간 반쪽이었던 것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고 빗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리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남의 초호화 저택,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으로 가득한 차가운 공간에서 그녀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산동네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정우도 같은 비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30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철의 여인으로 살아온 그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0년간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리나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펜던트만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균열을 넘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리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민을 회사로 불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검증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자신의 아들인지 그의 인성과 능력은 어떠한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아들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태민에게 합격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기에 합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양해야 했고 반지하 원룸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태미는 회사 근처 고시원으로 짐을 옮기고 첫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출근 첫날 태미는 긴장된 얼굴로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양복은 새 것이었지만 싸구려였고 구두는 여전히 닳고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신입사원들은 하나같이 명문대 출신의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태미는 주눅 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리나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비서실장 미경이 옆에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에 배치했습니다.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사원들과 똑같이요.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볼 거야. 그러나 리나의 시선은 태민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고개 숙인 인사, 긴장한 듯 굳은 어깨,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그에게로 기울었습니다. 태민은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으며 선배들의 잔심부름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는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은 없었지만 거짓 없는 눈빛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시선이 모두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태욱 전무는 처음부터 태민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회장을 동요시킨 청년, 그리고 갑작스럽게 합격한 무명의 지원자. 태욱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태욱은 논현동 펜트하우스에서 측근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냉혹한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저 녀석 뒷조사해. 가족관계, 과거 전부 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태민의 아버지가 30년 전 회장과 관련이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회장이 최근 산동네를 방문했다는 정보까지. 태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그가 회장의 기억상실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한 그때의 비밀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태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는 전 보안팀장 박성호를 불러들였습니다. 48살의 성호는 빚에 쫓기며 소형 아파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야. 저 신입 녀석 가방에 이걸 넣어두기만 하면 돼. 태욱이 내민 것은 회사 기밀 문서와 현금 뭉치였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 아닙니까? 태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자네 빚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 선택해.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감사팀 팀장 최은정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신입사원 윤태민의 사물함에서 기밀 문서와 출처 불명의 현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정은 56살의 베테랑으로 규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증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회의실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누가 넣은 겁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물함 열쇠는 본인만 가지고 있었고 문서에는 그의 지문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태욱이 치밀하게 조작한 결과였습니다. 태욱은 회의실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아쉽군요. 유망한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원이라 기대가 컸습니다만 그의 말에는 은근한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나를 향한 견제이자 태민을 향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태민은 로비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잡았고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출신이 출신인지라 결국 본색을 드러냈군. 태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곧바로 정호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범죄자로 몰렸다는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정호는 숨이 차 헐떡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먼지 묻은 얼굴. 그는 접수대 직원에게 사정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직원은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호소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리나는 그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바닥에 엎드린 정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자신의 남편이었을까? 저 처절한 울음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태민을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누군가 그 아이를 노리고 있어. 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징계 보류해.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명백한데요. 리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조사할 거야. 그 전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마. 그 결정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감사팀은 당혹스러워했고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 한 명을 감싸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태욱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됐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태욱은 다시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저 가족을 완전히 없애야겠어. 차가운 결심이 그의 눈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선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민에 대한 징계는 보류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출근 정지 상태였습니다. 고시원 방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깊어져 갔습니다. 정호는 아들을 걱정하며 매일같이 전화를 했지만 태민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리나를 만나 진실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서툰 손으로 밥을 짓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그녀의 입맛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호는 도시락을 들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그는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과 먼지 묻은 신발은 번쩍이는 유리벽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도시락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가주세요. 정우가 버티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면. 보안 요원이 그를 밀쳤습니다. 정우의 몸이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밥과 반찬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흩어지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밥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아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인가? 도시락 들고 회장님 만나겠다고. 웃기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반찬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밥알이 흘러내렸고 국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전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처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망가진 도시락을 들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비웃음이 따라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경이 곧바로 보고했습니다. 조금 전 로비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가 리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 미경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보안팀에서 내보냈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쏟아지고 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의 집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막아서며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은 태욱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고 정우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멱살을 잡혔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정우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집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가구가 넘어지고 서랍이 열렸으며 오래된 물건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정우가 평생 모은 소박한 삶의 흔적들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태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그는 허름한 단칸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곳에서 30년을 숨어 살았군. 참 처량하기도 하지.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욱을 알아본 것입니다. 30년 전 리나의 아버지 곁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 그때는 말단이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2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욱이 정우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회장에게 뭘 바라는 거야? 돈이야 아니면 권력이야? 정우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까. 태욱이 비웃었습니다. 아들, 그 녀석 말이야. 내가 증거를 심었어. 알고 있었나?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욱이 대놓고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협박이었습니다. 태욱이 정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듣고 있나? 다시는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아들한테도 말해. 조용히 사라지면 살려는 둘 테니까. 정우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간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처럼 살아온 시간. 그 모든 것이 순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우가 태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못해. 아들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정우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정우가 몸을 웅크리며 쓰러졌습니다. 사내들이 달려들어 그를 짓밟았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고 정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욱이 쓰러진 정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다음에는 죽여버릴 테니까. 사내들이 물러났습니다. 태욱이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더니 코트 자락을 털며 나갔습니다. 세단들이 굉음을 내며 떠났고 골목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참았습니다. 두려움에 숨죽이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단단했습니다. 태민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서진 가구 사이에서 그는 낡은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리나 아버지의 위협 편지까지. 정우는 그것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다고, 아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의 공포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행동이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욱은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작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리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도시락이 쏟아지던 장면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울던 정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 미경을 통해 그날 밤 정우의 집에 습격이 있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태욱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리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리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점점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때렸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산동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리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녹슨 철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나를 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비에 어떻게... 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시원에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민이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리나에게 닿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곳에? 의문이 스쳤지만 물을 틈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선 순간 골목 끝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덤프트럭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골목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위험해. 그러나 트럭은 너무 빨랐습니다. 리나는 헤드라이트에 눈이 멀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리나를 밀어내며 트럭 앞에 섰습니다. 충돌음이 울렸고 태민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는 콘크리트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리나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 돼. 그녀는 비틀거리며 태민에게 달려갔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태민의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리나는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어나요. 제발, 제발 일어나요. 그녀의 손에 태민의 피가 묻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리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파편처럼 기억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전의 밤, 남자들에게 끌려가며 울부짖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품 안의 따뜻한 체온,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정호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던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태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품에 안았던 그 아기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품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민아, 태민아. 리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철의 여인은 사라지고 한 명의 어머니만이 남았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리나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다는 말에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은 골목 끝에서 담벼락에 부딪혀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김철수,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현장을 바라보다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가 골목을 막아섰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민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리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올랐고 정호도 뒤따랐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리나는 태민의 손을 꼭 쥔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줘. 이제 막 찾았는데, 이제 막 기억났는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리나와 정호는 복도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나의 몸이 떨렸습니다. 피 묻은 옷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리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났어요. 전부 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두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나는 되찾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던 밤. 동시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리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철의 여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을 해치려 한 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리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한다오. 사람한다오, 태민아.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새벽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동이 트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빨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리나와 정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의 외과 전문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리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리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호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리나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비서실장 미경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리나를 발견하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리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경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트럭 운전사가 자백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회장님을 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리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배우가 누구래? 미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태욱 전무입니다. 대포폰 기록과 현금 거래 내역까지 확보됐습니다. 리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태욱은 단순히 자신을 죽이려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모든 것을 조작해왔습니다. 그녀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고 가족이 다시 나타나자 살인까지 사주했습니다. 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전 보안팀장 박성호 씨가 자수했습니다. 태민 씨 사물함에 증거를 심은 것도 30년 전 회장님 사고 당시 조작에 가담한 것도 전부 자백했습니다. 리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호가 넘긴 서류에는 30년 전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작성한 위협 편지, 태욱이 보관하던 조작 문서들, 그리고 그녀를 병원에서 데려와 기억을 지우는데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리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간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끝내야죠. 확실하게. 그날 오후 태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화려한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능청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태욱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리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범인은 잡혔다고 하던데 그래도 경호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됐어. 리나의 목소리가 태욱의 말을 잘랐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태욱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리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기 그만해, 태욱 씨. 태욱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빠르게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리나가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대포폰 기록, 현금 거래 내역, 운전사의 자백서가 보였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불었어. 당신이 돈을 줬다고. 나를 죽이라고 시켰다고. 태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발뺌하려 했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리나가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기록도 다 나왔어. 내 아버지랑 짜고 내 가족을 없앤 것, 내 기억을 조작한 것, 전부 다. 태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태욱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능청스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냉혹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뭐해? 나한테는 변호사가 있어. 돈도 있고. 이 정도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나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도 끝에서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태욱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태욱 씨 살인교사 및 증거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러나 형사들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태욱이 리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 없이는 회사가 안 돌아가. 주주들이 가만 안 있어. 리나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리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가족을 빼앗고 내 기억을 지우고 내 아들까지 죽이려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태욱의 눈이 떨렸습니다. 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 물을 거야. 법정에서 봐. 형사들이 태욱을 끌고 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리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이용했던 남자가 마침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되찾을 수 없는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1시간 뒤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숲처럼 늘어섰습니다. 리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해운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리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은 살아 있었고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습니다. 리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저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 다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강태욱 전무가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30년간 고통받은 제 가족에 대한 도리이고 회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리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유리창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한 거야.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태민이가 깨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유리창 너머로 태민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손을 유리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의 여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얼굴로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리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낀 의자에서 밤을 새웠고 간호사들이 가져다주는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유리창 너머의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리나는 의자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리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장을 헤매다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리나와 정우를 발견한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리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리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태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정우가 반대편에서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도 벌겋게 젖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30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마침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태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숨어 살아야 했는지. 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핑계로 가족을 찾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태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절 지키느라 평생을 희생했어요. 원망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원망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족 해친 놈들은 전부 잡혔고, 이제 우리만 남았어. 태민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리나가 아들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같이 살자. 셋이서 다시 가족으로. 태민의 눈에 물기가 더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리나는 그를 강남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우도 함께였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리나의 저택은 너무 화려했고 정우와 태민은 그 공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유리벽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변해갔습니다. 정우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키우며 익힌 솜씨로 그는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고 밥 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리나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0년간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었습니다. 태민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누명은 벗겨졌고 동료들은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태민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거부했고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리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올곧게 자라준 아들. 그것은 정호가 30년간 희생하며 키워낸 결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리나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간 그녀의 목에 걸려 있던 녹슨 펜던트였고 다른 하나는 새로 맞춘 펜던트였습니다. 리나가 녹슨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두 반쪽이 합쳐진 완전한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서랍에 보관할게.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그리고 새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하트 모양이지만 이번에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리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 셋이 하나씩 나눠 갖자. 이제 둘이 아니라 셋이니까. 정우와 태민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리나가 하나씩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정우의 목에, 태민의 목에, 그리고 자신의 목에 세 조각의 펜던트가 각자의 가슴 위에서 빛났습니다. 태민이 물었습니다. 이 세 조각을 합치면 뭐가 돼요? 리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지. 그날 밤 리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30년 전의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와 태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셋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리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고 정호의 콧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리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족에게로 가기 위해 강태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교사, 증거조작, 횡령, 그리고 30년 전 범죄까지 그에게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리나는 재판을 지켜보며 담담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리나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렸고 부엌에서는 매일 밥 냄새가 났습니다. 정호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태미는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리나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리나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이 목걸이를 왜 평생 벗지 못했는지, 왜 그날 산동네로 찾아갔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을, 태민이를.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힘들 때마다 이 목걸이를 꺼내봤어. 그러면 당신 얼굴이 떠올랐고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멀리서 태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맞는 기념일이었습니다. 태민이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리나가 꽃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정우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에 함께 서서 봄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현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고 이번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